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입니다. 기회예요. 너무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났습니다.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되고 세계화가 줄어들고 공급망의 이슈가 생겨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금이 사야 할 때입니다. 단 사야 할 때지만 10단계 지정가로. 네, 그렇죠. 떨어지는 날, 떨어지는 날 조금씩. 네, 그리고 이제 영상이 두 개로 나눠서 나갈 건데요. 네. 그 일부 영상에서 기본기 5개는 반드시 지키면서 매수를 하면은 좋을 때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혹시 또 이렇게 앞으로 어떤 장세가 펼쳐질지 이런 것도 예측도 하시고 계획도 세우시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지금 장세 예측은 굳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세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해도 돈이 되지 않아요. 장세 예측이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일례로 예전에도 금년 초, 작년 초였나요? 그 10만 전자 가고 막 이럴 때 그때에 사람들이 장세를 예측했습니다. 장세를 예측하는 거는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왜? 전기차에도 지금 자동차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칩이 모자라서 1년 18개월 뒤에나 차를 받을 수가 있대요. 네. 반도체가 모자라서. 근데 그게 공급이 금방 되겠냐고요. 쉽지 않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버에 대한 서버 증설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반도체는 계속 가격이 오를 것이다. 실제로 작년에 삼성전자 실적이 최대였어요. 사상 최대였습니다. 모든 예측이 맞았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9만 원대에서 6만 원대로 떨어졌다. 미래는 모두 맞췄지만 돈 못 벌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하러 미래를 예측하냐는 겁니다. 그때 오히려 중요한 뉴스가 뭐였냐면은 삼성전자가 그 10만 전자 가져라고 할 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원래 580만인가 그랬는데 그때 900만이래요. 300만이 늘었대요. 1년 만에. 다 삼성전자 샀답니다. 끝났네? 그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야 되고 요새 이제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 앞으로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현금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때의 현금을 확보하셨어야 됩니다. 거꾸로 그때 막 주식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고 계속 오를 겁니다. 라고 할 때에 현금을 확보했어야 됩니다. 그때 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계속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그럼 현금 비중 높여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현금 비중 높여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이 주식을 살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에서도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좀 모아가야 주식. 삼성전자와 삼양옵틱스. 좋은 회사입니다, 둘 다. 삼양전자와 삼성전자와 삼양옵틱스. 사실 코로나는 지금 끝났죠. 사실 코로나는 끝났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산으로 들러 나가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이제 해외로도 나가실 수 있고 국내 어디든지 나가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래된 렌즈, 지금도 우리 지금 유튜브 하시지만 내가 찍은 화질이 마음에 안 들죠. 아쉬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 카메라 렌즈는 아니고 저 카메라 렌즈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고 이게 긴 거, 큰 거 이런 걸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매뉴얼로 맞췄는데 요새는 자동으로 맞춥니다. AF라고 자동으로 맞추고 그리고 또 유튜브 찍는 분들도 카메라 렌즈를 좋은 걸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그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삼양옵틱스가 세계 1위 회사는 아니에요. 세계 1위 회사는 독일에 있고요. 2위 회사는 일본에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주주가 주당 17,000원에 샀는데 지금 아직 13,000원입니다. 무슨 짓을 해서도 좋은 회사인데 무슨 짓을 해도 지금 주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을 이용하자는 거죠. 배당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처음에 돈을 좀 많이 썼을 테니까. 그렇죠. 돈 벌어야 되잖아요, 걔네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재무제표 기본기로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 현금 흐름, 그리고 현금 흐름 빼기 순이익이었나요? 그런 게 이제 다 양호하고 매년 증가하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재무제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재무제표에는 시간을 쓰는 거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인가 아닌가라는 걸 확인하는 게 영업 현금 흐름하고 순이익과의 차이.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다. 그냥 덮으시면 되고요. 예.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얻는 게 많이 없어요? 재무제표를 보는 게요? 재무제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회사의 모든 걸 알 수 있거든요, 사실상. 진짜 모든 걸 알 수 있는데 빠져들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벌리진 않더라는 거죠. 그거에 맞게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근데 전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좀 있긴 했었는데, 네. 결국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가는 영업이익이다. 이익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도 전설적인 투자자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럼 쿠팡 아직도 적자거든요. 예, 쿠팡의 주가 상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도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닐 수 있는 거고요. 돈이 많이 벌리는 회사인데도 주가가 너무너무 낮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거 너무너무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주가가 왜 그 모양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금융주도 좀 최근에 좀 좋아진 것 같긴 하지만 과거에 보면은 돈 그렇게 잘 벌어도 계속 주가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그게 참 주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아주 쉽습니다. 떨어질 때 사시면, 지금 같은 때 사시면 돼요. 예,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 수만 있으면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지정가 10단계 주문. 그게 뇌리에 너무 강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보면 삼성전자는 이게 주가 흐름이 작년 초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것도 역발상으로 지금 조금씩 사는 맥락 그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팬데믹이 창궐했을 때 4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4만 2천 얼마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물론 4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떨어질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러시아가 이 재래식 전쟁으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핵무기를 쐈을 때 그러면 이제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사람들이 느끼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4만 원대로 갈 겁니다. 솔직히 그 확률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때 가서 또 4만 원에 또 사지 뭐라고 생각하면은 안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나면 놓치는 거잖아요. 지금 기회를. 그렇죠. 지금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4만 원이 되면은 그때 가서 4만 원으로 또 사면 됩니다. 그 기술적 분석의 끝판을 보셨다고 했는데 기술적 분석은 이것만 보시면 된다고 아까 말씀하시면서 되게 간단한 부분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막 이동평균선 이런 것도 많이 볼 필요가 없는 건가요?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술 분석은 과거의 가격을 모아놓은 거일 뿐이에요. 과거의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서 미래의 가격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있죠. 과거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지금 많이 떨어졌어. 그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를 주는 게 이제 RSI가 30 이하다. 아니면 뭐 스토캐스틱이 뭐 얼마 이하다. 이동평균인데 아래로 장기 이동평균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그때 사서 오르면 팔면 되는 겁니다.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올랐을 때 팔아라. 이거를 복잡한 말로 설명해 준 게 바로 기술 분석이에요. 차트 분석도 마찬가지. 그것뿐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내가 도저히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 그래서 그냥 RSI가 30일 때 기계적으로 사서 70일 때 기계적으로 판다. 라고 하면 돈을 법니다. 이동평균이 장기 이동평균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왔을 때 판다. 돈을 법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기술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장기 투자에서 삼양 옵틱스 그거에 몰빵하고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분산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좀 분산 투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산 투자는요. 자신 없으니까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확실하게 저평가돼 있고 가장 저평가돼 있고 그게 확실하게 안다면 왜 분산합니까? 이게 제일 저평가되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물론 분산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씩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상 삶이 안 바뀌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이 없는데 집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집 사려면 서울에만 집살이 10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10억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내 돈이 한 2억밖에 없다. 그럼 한 번은 몰빵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집이 있는데 빌딩을 사고 싶다. 20억이 있는데 100억이 필요하다. 그럼 한 번쯤은 20억 가지고 몰빵을 가주셔야지만 된다는 거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고 삶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그냥 장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 워런 버핏도 그 자기가 확신 있고 이런 거 알면 왜 분산 투자하냐고 집중 투자하면 되는 거지. 예. 분산은 자신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님께서는 삼양 옵틱스를 모아가고 계신 거고 예. 만약에 이제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뽑자면 이제 삼성전자를 꼽으시는 거고. 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영원히 최고의 우량주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앞으로 불확실성, 전쟁 이슈 이런 게 끝나면 가장 먼저 오를 주식으로 삼성전자를 언급해 주신 거고. 예. 그럼 혹시 또 국민주 중에 하나가 네이버 카카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네. 카카오는 더 많이 빠졌고 이거 네이버 카카오도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이버 카카오는 네. 기본적으로 자 검색할 때 네이버 쓰시죠. 네. 예. 이게 바뀔까요?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언제 바뀌냐? 구글이 이 네이버의 품질이 크게 떨어지고 구글의 품질이 크게 올라오면 아마 바뀔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 오릅니다. 오릅니다. 이건 독점이고 너무너무 좋은 회사예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카카오 메신저 지금 우리도 계속 카카오로 했는데 카카오가 불편해 차라리 텔레가 낫겠어라고 하지 않는 한 카카오를 계속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현재의 위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가격만 떨어진 거죠. 좋은 기회죠. 지금 다들 얘기하세요. 네이버 카카오 사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물렸다. 더 팔아야 되냐. 맞아요. 파신 분도 많고. 물타기 하셔야 됩니다. 물타기 네. 하셔야 됩니다. 좋은 회사예요. 그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많이들 우려하는 이슈가 물적 분할 같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예. 핵심을 자꾸 밖으로 자회사 상장시키는 거. 예. 그거는 괜찮다고 보세요? 그 물적 분할한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카카오가. 갖고 있죠. 예.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주회사로 돼서 이게 할인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카카오 그 자체는 다들 카카오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카카오가 온 국민을 다 묶어놓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 드려보면은 네. 좋긴 하되 그래도 삼성전자급은 아닌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회사고요. 세계 1위고 이건 도메스틱 회사지 않습니까? 네이버가 세계에 나가서 뭘 하겠어요. 카카오가 세계에 나가서 물론 게임 등등등 하고 있긴 하지만 예, 다르죠. 예, 구글에 비하면 분명히 떨어지는 회사인 건 맞고요. 그러면은 지금 정고점에서 한 30% 많게는 50%까지 이렇게 내려왔지만 네. 이제 계속 물 타고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정고점을 다시 넘어서 올라갈 일은 있을 것이다. 미래는 지금 다들 뻔히 알고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령화 사회가 오기 때문에 바이오가 온다. 바이오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전기차 시대가 온다. 마지막으로 AI 시대가 온다입니다. AI가 뭐냐? 결국은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게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을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내 생각을 내 의견을 잘 반영해서 내가 원하는 거 알아서 네가 갖고 와. 이건데 그럼 말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것이 어디냐? 검색 엔진과 바로 이 카카오톡 채팅. 채팅 이겁니다. 예. 거기에 모든 말이 모여요. 그걸 독점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거는 뜰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영어는 안 되잖아요. 영어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한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저자님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가총액 상위에 LG 엔솔 있잖아요. 네. 그 상장할 때부터 이슈가 뜨거웠는데 LG 엔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LG 엔솔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LG 정보통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때 이제 LG 정보통신은 그 휴대폰 제조, 통신 장비 제조에서 1위 업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땐 미래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었고 주가도 아주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LG에서는 LG전자랑 합병을 시켰어요. 예. 덕분에 저는 이제 큰 손해를 받고 예,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고 계속 들고 있다가 손해를 받고 그럼 그때 누가 이득을 받느냐? LG의 대주주 특히 그 지금 돌아가신 그 구본무인가요? 예, 그분이 이제 구본무 그분께서 가장 큰 이득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LG 엔솔하고 LG 화학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분리가 되면서 가장 크게 이득을 본 거는 지금 새로 이제 오너가 되신 그분이 가장 큰 이득을 봤어요.
LG는 참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에서 일하기도 좋은 회사고 제품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으로서는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면 그 오른 주가를 그 대주주의 이익으로 바꾸는데 아주 천재적인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주회사 주식은 사지 마십시오. 지주회사의 그 똑똑한 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걸 합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올려놓은 주가를 어떻게 하면 대주주의 이익으로 끌어올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걸 법적으로 조금 막는다는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상관없죠. 어찌됐건 그분들은 그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니까. 예, 대주주의 이익을 반영하실 테니까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참, 네. 과거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좀 주식이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이때를 기회라고 해서 조금씩 매수를 해가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장세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좀 떠오를 주도주 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바이오, 전기차, 네. AI인데요. 바이오는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반도체, 가전, 자동차 이런 것들 세계적으로 좋은 회사들이 그 세계적인 회사가 되기까지 한 30-4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럼 이제 반도체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가 결국 그걸 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건 30-40년 가봐야 알 얘기고요.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전기차도 우리나라가 표준을 주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아마 따라가는 입장이 될 겁니다. 예. AI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가장 유명한 회사고요. 예. 근데 이거가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지키겠지만 세계적인 사이즈로 커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세계적인 사이즈에서는 구글을 이기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야가 가장 유망하고 이 세 분야 모두 세계를 주도할 만큼 성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한국 주식시장을 좀 끌어갈 주도주의 네. 역할은 할 수 그렇죠. 있을 것이다. 네. 네. 분명하죠. 그 세 가지는. 네. 그러면 저자님 이제 2부까지 마무리하면서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번 더 강조해 주실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려고 할 때 더 떨어질 것 같다. 공포가 느껴진다. 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살 때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더 오를 것 같다. 이게 느껴질 때가 팔 때입니다. 그 두 가지만 지키면 아주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그때 어느 동네에서 저희 동네에서 그 주식 그때는 90년대였죠. 90년대 후반에 어떤 그 증권사가 주최한 큰손 강연에서 그 큰손 분께 해주신 얘기인데요. 그걸 알려주신 그 할아버지께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원리입니다.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그분 생존하시나요 지금? 솔직히 성함도 몰라요. 그때는 그분 말씀 되게 무시했었어요. 예.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분 말씀이 다 맞았더라고요. 한국의 거의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분이셨네요. 네, 그런 분이셨습니다. 네. 아유,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어 오셔가지고 이렇게 주식의 기본기 강연도 해주시고 또 현재 주식 이런 시황도 한번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저자님 오늘 방송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라의 이상엽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